오늘 배울 내용은요,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명복제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생명복제란 한 생명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를 만드는 걸 우리가 생명복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생명복제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인간 배아 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 개체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간 배아 복제 찬성과 반대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나요? 네, 맞아요. 인간 배아를 과연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쟁점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 개체 복제가 과연 자신의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란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유전자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면요.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는 거. 발현하게 하여 이상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이상 유전자를 바꾸어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X자 모양의 유전자가 있을 텐데, 여기 유전자 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이상이 있는 부분을 아예 대체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치료라고 합니다. 유전자 치료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세포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식세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체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운반체인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치료랑 간단하게 말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유전 물질을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체세포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고요. 그 뒤에 2세대나 3세대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식세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요, 수정란이나 배아 초기에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체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그 체세포에만 영향을 끼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생식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인 환자한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정란이라던가 배아에 어떤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생식세포 치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인간의 유전자 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래도 생식세포를 완전히 바꾸는 거이다 보니까 유전자가 바뀌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바뀐 유전자가 계속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계속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치료에 대한 논쟁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볼게요. 생식세포 치료를 통해 후세대가 가지게 될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이게 어떤 질병을 물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력 같은 게 있죠.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는 유전자를 계속 물려주는 집안도 있고, 아니면 당뇨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유전적 문제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그 후세대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데, 이 생식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걸 없앨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입장을 보겠습니다. 난자의 세포질 유전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생식세포 치료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질병들은 현재 의료 기술 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완전 희귀병인 경우에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예 난자의 세포질 유전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오히려 유일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서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식세포 치료 반대를 보겠습니다. 생식세포 치료로 인해 생긴 유전자가 유전될 경우 후세대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생식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걸 모든 부작용을 다 예측하기가 어렵죠. 모든 부작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2세대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세대, 4세대 그 세대에 거치면 거칠수록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후세대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니까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식세포 치료가 일반화될 경우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요. 어떤 유전자는 우월한 유전자고 어떤 유전자는 열등한 유전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수하는 유전자다. 이 집안이 장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우월한 유전자고 그리고 어떤 집안 유전자는 계속 희귀병을 물려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유전자는 열등하니까 이런 유전자 요인들은 다 제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유전자만 결국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되고요. 유전적 다양성 상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지금도 지구의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환경이 바뀔 때가 있는데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경우 이 장수 유전자가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버티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아예 인간 멸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희귀병 유전자가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이 상실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봅시다. 생식세포 치료는 후세대를 유전적으로 개량하려는 욕망과 결합하여 새로운 우생학적 시도로 변형될 수가 있다. 이런 새로운 우생학적 시도가 생기게 되면요. 어떤 인간 집단은 열등한 집단이 되고 어떤 집단은 우월한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집단 사이에 인간 집단 사이에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우생학적 시도가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한 20세기 펜이 안 나오네요. 20세기 초에 우생학적 시도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독일의 나치당이 있을 텐데 이 나치당에서 우생학적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순수 혈통의 아리아인만 아주 우월한 인종이고 나머지 유태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동성애자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은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청소해버리고 순수 혈통의 아리아인만 생산하겠다. 이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생식세포 치료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유전 형질 개량에 대한 논쟁이 있죠. 이거는 우생학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우생학에 대한 개념이랑 적극적 우생학, 소극적 우생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잠깐 교과서로 볼게요. 교과서 어디를 펼쳐보면 되냐면은 일단 61페이지부터 볼게요.
61페이지 넘겨보면요. 우생학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어요. 우생학이란 뭐냐?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우생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밑에 보면은 함께 나누는 가을 하면서 유전자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우리의 삶이 유전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물자 공급 통로를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했던 대다수 네덜란드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산모들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저체중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비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이 시기에胎아 상태에 있지 않았던 다른 형제 자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태아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받은 영양분 중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출생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비만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인간 유전자가 굉장히 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도 인간의 유전자가 개량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우생학, 소극적 우생학에 대한 개념 볼게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은 62페이지죠. 62페이지 왼쪽 날개 부분을 봅시다. 적극적 우생학이란 원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유전적 처치를 하는 것이 적극적 우생학의 측면이라면 소극적 우생학은 뭐냐? 유전자 치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전적 처치를 하는 게 무엇이다? 소극적 우생학이다. 네, 그래서 적극적 우생학은 뭐냐? 원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적극적 우생학이고요. 소극적 우생학은 뭐다? 문제가 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처치하는 걸 소극적 우생학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프린트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린트 좀 킬게요. 프린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찬성부터 보면은 과거에는 사회나 국가에 의해 강요가 되었다면 아까 선생님이 독일 나치에 대한 사례를 들려줬죠. 이런 적극적 우생학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어떤 국가의 발전과 어떤 권력을 잡은 이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 우생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우생학은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개인의 선호와 자율적 선택에 의한 유전적 개량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입장도 비슷해요. 얘도 굉장히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어떤 외부의 강요나 압박은 이거는 나쁘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개인의 선호와 자율적인 선택은 이거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생식적 선택의 범위를 넓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아이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물려주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런 유전자 중에 굉장히 좋은 부분만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적 선택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면은 유전적 개량을 통해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만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부분들을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만족이 클 거고요. 사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인재가 될 거 아니에요.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다,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반대를 볼게요.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에 의해 유전 형질 개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기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주는 건데, 반대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니면 미래 세대가 나는 적극적 우생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고 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미래 세대의 미래 세대의 발언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자유주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의 선호와 선택, 개인의 의견,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 세대의 선호랑 선택이라던가 의견을 지금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너네들의 논리가 지금 어폐가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반대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기획되어 태어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제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개량돼가지고 굉장히 우수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라던가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겠죠. 얘는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난 애니까 얘는 나중에 커서 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뭐 정치인이 될 거야. 아니면은 뭐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큰 기대를 가질 텐데, 이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의 재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하지 않은 재능일 수도 있고, 이 주위의 기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큰 압박감도 느끼겠고요. 네, 그래서 미래 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유전적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 우생학 이 반대 입장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적극적 우생학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던가 제도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고치기보다는 유전적으로만 해결한다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반대 입장이 있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선생님이 프린트에 안 넣었어요. 이 네 번째 입장 여기 표 밑에 적어주세요. 네 번째 입장은 뭐냐? 경제적 차이에 따른 계층 간 유전적 격차와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한다라는 마지막 입장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적극적 우생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 이 부자들이 적극적 우생학을 쉽게 하겠죠. 근데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적극적 우생학이라던가 이 유전형질 개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할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자식들을 낳겠어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모든 것에 뛰어난 아이들을 만들겠죠. 근데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전형질 개량된 아이에 비해서는 능력이라던가 하여튼 뭐 재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격차 때문에 서로 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버마스의 생명과학 기술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들어가 봅시다. 교과서 62페이지 볼게요. 생각이 쌓이는 겨울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에 관한 대응 방법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태어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만 성장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유전 형질 개량이라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부의 유전자를 합쳐서 여러 가지 배아들을 만들겠죠. 이 여러 가지 배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질병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 이 배아만 선택해서 낳을 거고 나머지 배아는 파괴를 하겠죠.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어느 날 자신의 체세포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배양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전망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늙어서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배아들을 미리 만들어 놓겠죠. 배아를 만들어서 이 배아를 장기로 만들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할 거고. 이런 인간의 배아를 의학적 연구를 위해 생산하고 사용할수록 출생 이전에 인간 생명에 대한 문화적 지각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비용과 효용을 계산할 수 있는 한계선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무뎌진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선호에 대한 자아 도취적 집착 때문에 규범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토대에 무감각하게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배아라던가 생명과학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생명을 어떻게 본다? 결국엔 비용과 효용을 효용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만 이 생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쉬운 해설을 볼게요. 하버마스는 유전자 개량이나 치료를 위한 복제 배아 파괴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 반대한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하여 존엄한 생명을 어떻게 본다? 존엄한 생명을 비용과 효용의 측면에서만 고려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기반이 되는 자연적 탄생을 결국엔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생명이니까 모든 생명 소중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생명이 이제 인간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결국엔 모든 생명을 비용과 효용의 측면에서 개선하게 되고 가치가 없는 생명들은 죽이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린트 열어보면은 방금 읽었던 내용이 여기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빈칸 잘 보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